요즘 2030이 보수화되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탄핵 반대 시위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수의 시위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태극기 부대의 이미지와 다르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죠. 2021년 국민의힘에선 2030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장면들만 보면 이제 2030은 보수화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이게 정말 정확한 해석일까요? 우선 잘 생각해보면 탄핵 찬성 집회에도 또 다른 2030 세대가 참여했었죠. 바로 2030 여성들입니다. 그럼 2030 전체가 보수화된 게 아니고 2030 남성이 보수화됐다고 봐야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 또한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앞서 살펴본 이 두 집단부터가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두 집단 모두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겠지만 둘이 붙여두면 싸울 게 뻔해요. 아마 둘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는 이재명은 안 된다 정도일 거야. 둘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즉, 이 현상은 단순히 보수화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2030이란 하나의 세대 안에서도 정치적 지향점과 요구가 수없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현상을 파편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2030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건지, 또 정치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준석이란 정치인이 이 판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2030 세대가 어떻게 파편화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2030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둘의 정치적 지향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여성은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을, 남성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30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대선인데요.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에서 20대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압도적으로 문재인을 지지했죠. 그때의 2030은 지금의 2030보다 더 진보적 가치의 매력을 느껴서였을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보단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진보는 선, 보수는 악이라는 풍토가 강했죠. 저도 이때 당시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마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은 정치적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비해 보수적인 사상의 이야기는 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 악 구도가 생긴 거죠.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분위기에 반발심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기엔 보수나 진보나 둘 다 선한 면이 있고 악한 면이 있는데 진보만이 절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성세대에 동의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에 모였죠. 일베를 떠올리시면 간단합니다. 저는 이들이 정확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기보단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심이 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일베는 스스로를 애국 보수라고 말하면서도 혐오 발언과 기행을 일삼았거든요. 이 때문에 보수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흔히 말하는 일베충 소리 듣기 딱 좋았습니다. 결국엔 보수를 지지해도 입 밖으로 표출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졌었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자연스레 젊은 층의 표는 진보 정당으로 쏠렸던 거죠.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흐름은 지속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지형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강남역 살인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젠더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2030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지향점이 눈에 보이게 갈리기 시작한 사건이죠. 물론 인터넷상의 남녀 갈등은 이 사건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여성 혐오 문제를 제기해왔고, 반대로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권 주류로 올라오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강남역 사건이 터지면서 갈등이 폭발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진보 정당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원래 노동 이슈를 중심으로 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노동 이슈를 상당수 수용하면서 유권자를 뺏어오기 시작했죠. 위협을 느낀 진보 정당들은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PC, 여성주의를 메인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이 시기는 남성들이 주로 점유하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메갈리아 등장 이후 판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지금까지 나뉘어져 있던 젊은 여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보 정당 입장에선 새로운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아주 좋은 판이 깔린 거였죠. 이 상황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집니다.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진보 세력은 재빠르게 이 사건을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아젠다를 제시하며 기존 정치권을 비판했죠. 이런 메시지는 2030 여성들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하여 페미니즘은 정치권에 의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후 2016년 클로저스 키나 성우 교체 사건, 2018년 홍대 몰카 사건, 2019년 N번방 사건 등 여러 젠더 관련 이슈가 계속 조명받았고, 페미니즘은 점점 더 2030 여성에게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페미니즘은 정치권이 부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2030 남성들은 대체 왜 반대한 걸까요? 여성이 안전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문제는 페미니즘이 정말 여성 안전만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페미니즘은 그 뿌리를 인터넷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반한 과격한 주장도 흔하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남성 그 자체의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했죠. 특히 같은 2030 남성에 대한 조롱이 많았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군인마저 조롱한 걸 보면 가히 남성 혐오라고 할 만한 수준이죠. 따라서 페미니즘에 대한 2030 남성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분노하는 2030 남성을 대변해줄 정치 세력은 없었습니다. 여성 안전을 보장하자는 명분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주류 정치권에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거죠. 결국 정치권이 페미니즘은 여성 안전으로 단순화한 탓에 그 이면의 복잡한 논쟁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2030 남성들은 민주진보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보수 세력이 좋아졌다기보다 민주당이 너무나도 싫어진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2030 남성과 여성은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2030 여성은 여성의 안전이 중심이 된 페미니즘이라는 큰 아젠다로 뭉칠 수 있게 됐지만 2030 남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뭉치지 못하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정치권도 더더욱 이들을 방치해왔죠. 바로 이 정치인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입니다. 이준석은 2011년 박근혜 대표 시절 영입되어 보수 진영의 대표 젊은 정치인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3번의 낙선을 겪으며 제대로 자리를 잡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2021년 큰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이준석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오세훈 캠프에 합류하였고, 2030 청년을 찬조연설 무대로 올리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2030 남성을 정치권 메인스트림에 올리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2030 남성이 선거에서 70%의 표를 오세훈 후보에 몰아주며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줬죠. 누군가는 이 과정을 이준석이 없던 남녀 갈등을 만들어서 남성표를 끌어왔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석은 단순히 반페미니즘 하나로 2030 남성을 공략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 주류 정치권이 부담 없이 페미니즘을 수용한 이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안전이라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안전에 반대하면 마치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쉽게 반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정과 경쟁이란 더 큰 가치를 내세웠죠. 이 두 가치는 우리 사회 모두가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죠. 이준석은 이 큰 틀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페미니즘을 포함시켰습니다. 여성할당제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입을 통해서라도 남녀 성비를 맞춰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개입은 여성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공정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방법입니다. 실력은 있지만 남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공정과 경쟁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준석은 여성 할당제에 반대합니다. 즉 페미니즘의 몇몇 부분이 공정한 경쟁에 반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 것이지 결코 반페미니즘 그 자체가 핵심 메시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이런 접근법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기존 정치권이 쉽게 정치를 해나가려 할 때 세대의 분열과 갈등을 정확히 파악했고 이들의 메시지를 하나로 모아 아젠다로서 제시해준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이 메시지로 지금까지 정치적 미아 상태였던 2030 남성은 하나로 뭉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준석은 이때 얻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당권까지 얻게 됐고요. 이준석의 활약으로 2030 남성의 표심을 산 국민의힘은 이후 이어지는 대선, 지선에서도 세대 포이론을 중심으로 연승을 이어갑니다. 그야말로 돌아온 보수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6070의 전통적 지지층에게 강한 지지를 받았고 반대로 이준석은 2030 남성에게 강한 지지를 받았죠. 이 두 세대의 연합인 세대 포이론으로 선거를 이긴 거고요. 하지만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윤석열은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이준석을 압박했고 결국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030 남성은 또 한 번의 분할을 겪습니다.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는 세력과 이준석보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플랫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적 보수로 말이죠.
윤석열이 이준석을 쫓아내는 과정 자체가 공정하다고 보는 청년층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재명과 민주당만큼은 절대 안 돼.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건 곧 보수 지지층의 분열이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층은 기존의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준석이 제시한 공정과 경쟁이라는 아젠다에 끌리는 층은 이준석의 합리적 보수를 지지하는 겁니다. 이쪽은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옮겨왔고요. 이렇게 2030 남성층에서도 크게 두 개의 정치적 지향점이 있습니다. 둘 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장하는 바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세대, 성별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입장을 보이니까 2030 남성이 보수화됐다, 극우화됐다 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한 설명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2030 세대는 단순히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파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2030 세대를 하나의 덩어리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편리하기 때문이죠. 제가 영상에서 소개한 주요 그룹만 해도 벌써 3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2030 여성이라고 모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성 이슈에 집중한 정당을 지지하는 층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2030 남성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이 있고 여성 중에서도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는 정치적 이해관계는 잘 모르겠고 제발 정치가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기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업과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결국 양극단의 큰 목소리만 듣게 됩니다. 우리 정치가 다뤄야 하는 진짜 청년 문제는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2030 세대를 보수 혹은 진보로 한편으로 몰아붙이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파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치권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이 복잡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반영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런 다양한 2030의 현실을 알리고 정치가 그들에게 가까워질 방법을 고민하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는 다수 역시 소중한 목소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정치권이 쉬운 정치가 아니라 어려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